라이프 자산운용의 배문성 이사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요즘 그 부동산 시장 관련해 가지고 요즘 좀 집값이 오르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약간 질문이 좀 달라졌어요. 네, 어떻게 달라졌나요? 댓글 반응도 좀 달라졌고. 네네, 예. 그래서 이게 본격 상승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박스권에 이제 상단이어서 맞고 내려오는 거냐, 여기서 이제 금리도 내리면 또 어떻게 되는 거냐, 질문이 되게 다양한데, 네네, 예. 그 바뀌고 있는 흐름들 네. 또 한번 좀 여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우리나라 내수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네. 뭐 주식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수출주들만 실적이 좋고 잘 가고 있고, 뭐 이런 건설, 유통, 금융 같은 좀 내수 관련 산업 쪽은 상대적으로 되게 지지부진하고, 네. 예. 그걸 짚어보자면 지금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일단 뭐 그거를 저는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게 예. 지금 가구의 어떤 소득 실질 소득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로 갔다라는 거 같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화면에 화면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네. 지금 심지어 지금 고소득자가 그 소득 5분위 그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예. 상여금이 되게 급감한 영향으로 명목 근로소득 자체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는데 명목 근로소득 자체가 한 마이너스 1.3% 감소해버리니까 실질 소득은 뭐 더 많이 감소를 한 거죠. 물가를 반영했을 때. 근데 가계 소득에서 이제 근로소득이 64% 차지하는데 이렇게 일단 고액 연봉자들의 소득이 실질 소득이 좀 많이 감소를 이렇게 했고 전반적으로 또 어쨌든 가계 소득 자체가 실질 가계 소득이 마이너스로 갔는데 이게 1분기 기준으로 실질 근로소득 감소 폭은 이거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6년 이후로 가장 큰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계가 실질 소득이 감소했다 그 자체는 어쨌든 굉장히 지금 소비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인 거는 맞죠. 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들 느끼시겠습니다만 수출주랑 내수주 완전 너무 양극화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는 내수라고 봤던 일부 이제 식음료 기업들도 수출이 좋아지는 종목들은 또 엄청 날아가고. 잘 되고. 네. 요게 그럼 당분간은 또 어쩔 수 없는 흐름이 되고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가계 소득이 이렇게 뜰만한 반전할 만한 그런 요인이 당분간 좀 보이지는 않으니까요. 네네. 이게 내수 시장이 또 개선이 되거나 성장을 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원래 우리 경제가 수출이 좋아지면 수출 기업들의 어떤 낙수 효과로 약간 시간 차이를 두고 내수가 개선이 되는 이런 흐름이었잖아요. 그렇기는 했는데 이게 네. 참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 되고 꾸준히 30%쯤 되는데 이 제조업 종사자 전체 근로자 중에 그 종사자 비율은 꾸준히 떨어져 와서 한 15% 내외.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우리나라의 수출제는 그 사람을 쓰는 것보다는 자본재 투자를 하는 것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수출이 잘 된다라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근로자 즉 사람들한테 수혜가 가느냐에서는 좀 괴리가 상당히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은 들어도 뭔가 이게 전체 국민들이 이렇게 나아지지 않는. 이렇게 그렇죠. 제조업 종사자 숫자 자체도 만약에 많다면 그러면 이게 수출이 잘 되고 제조업이 잘 되는 게 전반적으로 내수에도 좋겠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 숫자가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비중이 적으니까 이런 괴리가 계속해서 더 크게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부동산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 땅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 개인들의 소득이나 다른 자산으로 취득을 하거나 뭐 거래를 하거나 보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내수랑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최근에는 집값이 좀 회복이 된다 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수가 회복이 된 건 아니고 이 상관관계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 집을 사는 현금의 원천도 네. 그 현금 흐름표 상에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그쵸. 재무활동 현금 흐름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 중에서도 이제 소득이 소득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는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가게를 그렇죠. 기업으로 치자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별로 안 좋은. 그렇죠. 근데 이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이제 내 집을 판 돈이라고 할 수 있겠고, 혹은 뭐 주식을 판 돈. 그렇죠. 예, 자산을 판 돈.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이제 아무래도 차입
뭐 차입을 했거나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뭐 증여를 뭐 받거나 뭐 이런 걸 재무 활동으로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이 중에서 일단은 정부 대책이 작년부터도 어느 정도 주요한 게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가 뭐 이제 신생아 특례론, 뭐 디딤돌 버팀목 이런 것들을 이제 내놓는데 이게 또 항상 내놓을 때마다 한도를 주다 보니까 한시적인 수혜로들 이제 인식을 하거든요. 네. 이 한도가 다 차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사람부터는 없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무주택자 중에서 이거를 예를 들어 뭐 신생아 특례 같은 거를 쓸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집값이 좀 비싼 것 같긴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이때 혜택을 이때 써야만 된다라는 그 어떤 조급증 네. 그런 조급증들이 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저리로 줄 때 집값이 뭐 앞으로 오를지 내릴지 모르겠지만 이걸 써야겠다라는 그런 일종의 뭐 어떤 펌프질 같은 것이 조바심이 이렇게 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통상 이런 정책들이 내세우는 거는 집값이 뭐 9억 이하인 주택을 살 때 뭐 통상 이런 거를 쓸 수가 있는데 네. 이런 분들이 9억 이하 주택을 사면 그러면 9억 이하 주택을 이제 파신 분들은 거기에서 또 이제 연끌을 해서 좀 더 상급지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금 두 가지 심리가 다 작동을 하는 거죠. 일단 지난 대략 한 10년 정도 된 기간에 집값이 워낙 우상향했다 보니까 집을 팔았던 사람들은 바보가 됐다. 그러니까 집이 한 채라도는 꼭 있어야 된다. 즉 한 채는 디폴트다. 그러니까 그러니 한 채였던 분도 집을 팔면 무조건 더 이제 상급지로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내러티브에는 또 최근엔 뭐 피카우 코리아라고 해서 이제 지방이 점점 소멸되고 그러면 결국 수도권과 서울 즉 상급지들만 견조할 것이다. 이런 그 내러티브 하에서 어떻게든 내가 지금 있는 곳보다 더 상급지로 갈아타야 한다라는 그런 조급증까지 같이 겹치다 보니까 9억 이하의 집이 팔리고 나면 얼른 더 가지고 있는 유동성이나 또 더 연끌을 해서 상급지로 가고 이런 수요들이 지금 갈아타기 수요가 지금 막 번지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지금 약간 그런 수요가 지금 많은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9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 어떤 대출 규제를 할 때는 9억 밑에 있는 집들이 9억에 들러붙는 자석 효과도 있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저가 주택이 또 올라오면은 그거 갖다가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수요는 또 거의 뭐 인간의 본성상 네. 항상 또 생기게 되고 그럼 지금이 그 후자인 그 타이밍. 그렇죠. 그러니까 즉 어찌 보면 정부에서는 각종 특례 어떤 그 론으로 이제 한도나 저금리 이런 걸 줌으로써 재무활동 현금 흐름 쪽에 좀 도움을 네. 줘서 이거로 사신 분들이 또 이제 파신 분들은 이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서 나온 자금으로 이제 또 이런저런 연끌을 또 붙여가지고 조금 더 상급지로 올라타는 지금 그런 현상인데 근데 글쎄 앞으로 이 추세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구별로 이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살펴보면은 지금 송파, 강동, 마용성 이런 데들의 거래량은 꽤 다시 올라왔지만 강남, 서초는 상대적으로 좀 아직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러니까 대략 반포의 집값이 마포의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포를 팔아도 내가 아무리 물을 해도 강남, 서초를 진입하기는 좀 어려운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즉 강남, 서초라는 이제 너무나 집값이 높은 곳까지 이렇게 가기에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 즉 내 거를 팔아서랑 나머지 모두 긁어봐도 잘 안 되는. 저쪽으로 갈아타기는 좀 되게 어려운. 그 전문 용어로 이제 넘사벽이라고. 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나마 약간 어떻게 보면은 중산층들이 이렇게 갈아타기로 막 이렇게 내 거를 팔고 또 나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막 다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이제 어찌 보면은 뭐 마용성과 송파강동 뭐 요런 데들은 지금 이렇게 갈아타기 수요로서 이렇게 좀 거래량과 가격이 좀 올라오는 지금 약간 그런 단계로 보이는데 강남 서초는 약간 그거와는 좀 더 다른 차원으로 거래량이 그쪽이 확 오르지는 않는 상황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그러면 이제 갈아타려는 수요는 투자 수요가 아니라 실수요 사이에서도 계속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1주택자가 예. 내 거를 팔고 더 좋은 입지가 더 좋은 곳으로 가겠다라는 그럼 그게 그게 작동하고 있는 거죠. 투자 혹은 투기 수요가 붙지 않아도 1주택자 실수요자의 갈아타기 수요만으로도 그러면 가격이 어느 정도는 강세 혹은 강보합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일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 그게 이제 조금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즉 원래 모든 시장이 그러지 않습니까? 즉 이제 신규 투자자들이 진입을 해줘야 네. 그것도 아주 거대한 자금이 와줘야만 이게 확 가격이 부스트 되는 건데 네. 이렇게 기존 시장 참여자들끼리 팔고 사고 하는 걸로는
어떤 시장의 볼륨이 커지기는 좀 어렵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기존의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 주로 1주택자분들이 내 거 팔고 다른 거 사고 이런 정도의 교체 수요 중심으로 일어나는 거지 어떤 부자인 다주택자가 여기서 좀 더 사고 들어가는 약간 그런 식의 시장의 흐름은 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금들이 세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에 이제 대략 한 2014, 15, 16년 요때 이제 대세 상승장 이제 그 거래량도 많고 상승폭도 컸었던 시기인데 이 시기는 그 많이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갭이 굉장히 작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를 하기에 아주 적은 돈으로도 이제 집을 사기가 너무 좋았던 시기인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갭이 굉장히 그쵸.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갭을 메울 만한 유동성이 이렇게 좀 아무래도 그때에 비하면 훨씬 지금 부족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차입을 하려고 해도 과거보다 훨씬 더 큰 레버리지를 써야 하고 근데 그거를 나의 소득으로 메꾸려니 소득을 올리기는 지금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실질 소득은 막 이렇게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이사님이 조금 전에 현금 흐름 기업도 우리가 재무제표 볼 때 영업활동, 재무활동, 투자 활동의 현금 흐름을 보는데 개인 투자들이 다른 데에다가 투자를 해서 번 거나 차입을 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네. 가장 사실은 튼실한 영업활동 즉 본인의 소득을 통한 이걸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렇죠. 레버리지를 예. 줄이게 되는데 예. 그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뭔가 이제 대세 상승이나 쭉 치고 올라가는 그런 시장보다는 말 그대로 한 반등 정도 요 정도로 보는 게 합리적일까요 그러면? 그렇죠. 약간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이제 제한적인 반등 수준으로 보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거래량이 다시 막 올라오고 또 정고점을 막 회복했다 뭐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그쵸. 보니까 이게 이제 특히나 무주택자분들이 더 조바심을 나게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고금리 시절에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그 공포는 이제 2015, 14, 15, 16 이럴 때처럼 막 세게 오르던 혹시나 그런 식으로 또 오름으로써 내가 또 이제 벼락거지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네. 그때에 비하면 설사 회복을 해도 그 폭이나 기간은 좀 제한적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굉장한 비약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기업의 현금 흐름을 분석할 때도 이렇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여야 이게 어떤 그쵸. 좋은 거로 예, 해서 건강한 그렇지 거죠. 건강한 건데 예.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서 플러스가 난다는 거는 우리가 꼭 좋은 거로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얘가 뭔가를 그냥 팔았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내용을 좀 더 봐야죠. 그렇죠. 예. 내용을 좀 더 보기는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뭔가를 팔아서 나온 현금 흐름이니까 영업으로 생긴 현금 흐름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한마디로 일시적일 수도 있고. 일시적인, 예. 뭔가 일시적인 그런 건데 지금의 이 교체 수요 중심의 반등은 투자 활동 현금 흐름, 즉 팔아서 갈아타기 하는 약간 좀 일시적인 자금들이 이제 막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현상 정도라서 좀 그런 현금 흐름 측면에서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제 펀더멘털 그렇죠. 펀더멘탈에서 봤을 때 봤을 그렇고. 때. 또 거기에다가 이제 인간의 심리가 사회적으로 이제 사회과학적으로 덧붙어지면 이게 참 어디로 갈지 또 모르는 건데 또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그런 포모를 겪었다 보니까 2024년 버전으로는 또 어떻게 될까 여기서 또 이제 두려움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정책 모기지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네. 작년에 그 특례 보금자리 이론도 네. 그랬고 사실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가계 대출을 조금 총량 규제를 하면서도 실수요자들에게는 또 기회를 주면서도 겸사겸사 시장의 경착륙도 막으려고 했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약간 정부 입장에서 너무 집값이 급등하는 것도 막아야겠지만 집값이 경착륙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막으려는 어떤 그 확실한 네. 그거는 배경에 깔려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특히 우리나라 어쨌든 부동산이 가계 자산에서 그리고 우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높고 또 부동산 연관 산업이 워낙에 내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게 경착륙을 하도록 내버려 두면은 이제 후폭풍이 너무 세서 어떻게든 경착륙은 막으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정부가 어떤 정부냐와 상관없이 다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정이 와도 좀 연착륙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횡보 내지는
물가 상승 수준의 어떤 우상향 뭐 그 정도가 가장 이제 이상적이라고들 생각들을 하긴 할 텐데 네. 문제는 이제 경착륙을 특히나 이제 2022년 가을에 이제 레고랜드 사태 때 워낙에 이제 부동산 시장도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되게 센 정책들을 이렇게 냈어야만 됐고 그 센 정책이 나온 이후 공교롭게도 이제 시장의 금리도 이제 빠르게 좀 낮아지면서 이 두 가지가 겹친 덕분에 이제 반등이 좀 빠르게 찾아오기는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이후에도 또 이제 작년 하반기에도 잠깐 좀 침체가 왔습니다만 또 올해 또 이제 신생아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역시 정책적인 대출을 좀 내놓으면서 시장 금리도 또 공교롭게도 또 그 사이에 약간 또 낮아지기도 했고 그렇게 하락하는가 침체가 오는가 싶으면 다시 또 반등이 찾아오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대중 사이에서는 정부는 집값 하락은 어떻게든 막는다. 그러니까 일종의 풋옵션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 부동산 시장은 약간 그런 식의 내러티브도 실제로 좀 이렇게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사실 미국이나 일본, 스페인 이런 선진국들도 다들 한 번씩 이제 집값이 폭락을 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고생을 한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국가들이 그러면 굉장히 무능하다던가 아니면 뭐 이런 국가들이 뭐 부동산 폭락을 그냥 방치했다던가 그런 거는 분명히 아닌데 그럼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단 말이죠. 물론 이제 그런 걸 반면교사 삼아서 이거 그런 나라들은 이제 부동산이 폭락하고 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한 걸 봤으니까 그래서 경착륙만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딱딱 정부가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 나라들이라고 해서 바보가 아니었고 뭐 우리보다 더 당시 어쨌든 다 선진국들이었는데도 그런 일을 당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냥 뭐 정부가 전지전능해서 우리는 뭐 부동산 시장은 풋옵션이 있다라는 믿음을 갖기보다는 그때 그 나라들의 다 공통점은 어쨌든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높은 편이었고 그때 당시 그리고 가계 부채 자체도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이었다라는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채 수준이 높고 그러니까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높으면 그때부터는 정부가 다 어떻게든 해줄 거야 보다는 좀 더 보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일시적인 이벤트, 자금 흐름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아예 본질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 되는 거고 사람들도 이제 이게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로 올해 신생아 특례 그것도 마찬가지고 이러다가 시장이 또 한 번 빠지면 또 정부가 뭔가 특례 정책을 내놓겠지라는 학습효과가 또 생길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게 참 근데 그거를 쓰는 게 참 자꾸 이제 그런 걸 내놓을 때마다 좀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나는 게 좀 약간 그쵸. 문제기는 해서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가계부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자체는 지금 관리를 해 나가야 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한 가지 흐름이 그런 거에서 다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니까 다시 정부가 그쪽을 이제 좀 조이는 식으로 그러니까 연장해 주질 않고 그렇죠. 그리고 그 대출 대상을 또 좁혀버리고 네. 완전 이거 그 운전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좀 약간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게. 제가 받는 느낌도 그러니까 진짜로 약간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 느낌? 이렇게 해서 좀 너무 빨라진 것 같다 싶으면 브레이크를 밟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뭐 정책의 능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때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핸들을 잘 잡고 있어도 한쪽으로 확 쏠려버릴 수가 있잖아요. 뭐 지난 정부 때 완전히 그냥 루즈 컨트롤이 됐던 것처럼 그럴 염려는 아직까지는 보이지는 않을까요? 한 가지 조금 염려가 되는 거는 그러니까 대략 한 10수년 전에도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부동산 침체기가 찾아왔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 PF도 문제가 돼서 당시 건설사와 저축은행들이 꽤 이제 부조정을 좀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당시는 좀 정책적으로 약간 수도권 쪽은 계속해서 제한적인 정책을 쓰고 그리고 지방은 이제 부양하는 정책 그러니까 수도권이냐 지방이냐에 따라서 약간 그 부동산 정책이 투 트랙으로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방 미분양을 사면 뭐 이런 혜택 주고 근데 수도권은 뭐 이런 거 LTV DTI 뭐 등등해서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좀 이렇게 가져가고 그렇게 한 결과 약간 수도권은 장기간 좀 집값이 침체가 됐고 지방은 좀 이렇게 회복이 되는 그런 양상으로 갔었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지금 많이 얘기하는 부동산 PF 문제는 거의 다 지방의 좀 문제들이 훨씬 심각하고
뭐 서울 같은 데는 사실 PF 문제, 서울의 아파트 이런 거는 뭐 PF 문제와는 좀 무관한 곳인데 지금은 유동성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든 상급지로 가야 한다라는 그 내러티브가 작동하면서 이렇게 서울 상급지 중심으로 거래량과 가격이 회복되는 그럼으로써 약간 지방은 계속 소외가 되는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뭐 정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을 테니까 과연 그러면 십수년 전에 했던 정책대로 그러면 이제는 딱 어느 정도 서울 수도권 쪽은 좀 이렇게 제재를 이렇게 제한을 가하고 이렇게 좀 지방에 이렇게 인센티브를 지역별로. 줌으로써 이렇게 좀 이 유동성이 너무 서울 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좀 그런 정책들이 과연 나올 것인가. 만약에 그대로 둔다면 글쎄요, 저는 약간 이게 가속화되면 될수록 부동산 PF 문제는 더 이게 해결은 난망 좀 하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는 또 네. 떠받쳐 줘야 되고 어, 과열이 되면 안 되고 네, 또 얼마 그렇죠. 전에도 정부가 그 정책 내놨잖아요. 그 지방의 인구 소멸 지역에다가는 집을 추가로 뭐 얼마짜리 네, 또 사더라도 뭐 2주택으로 그쵸, 취급하지 취급하지 않겠다. 않겠다. 뭐 그런 뭐 이런 게 식의. 하나의 어떤 그런 뭐 인센티브의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런데 그걸로만은 또 끌어올리기는 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왜냐하면 수요 억제 쪽을 뭘 하지를 않는다면 결국은 다 그 자금은 지금 수도권으로 올려고 하겠죠. 그렇죠. 서울로. 아무리 지방 인센티브를 줘도 뭐 수도권 쪽에 딱히 어떤 불이익이 없다면 그냥 다 자금은 이 인센티브를 무시하고 서울 쪽으로 좀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 수도권 좀 약간의 수요 억제책 뭐 이런 게 좀 있어줘야 이 유동성이 좀 저 아래로 좀 흐를 수 있는 그게 한 십수년 전에 어떤 당시 이제 좀 약간 해소 방안으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인플레이션의 시대 아닙니까? 네. 물론 이제 물가 상승률이 뭐 2%대까지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 2%대 후반에서 끈적끈적한 상황이고 이런 시대에는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뜻이고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건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 가장 대표적인 자산이 대한민국에서는 또 부동산이고 네. 그래서 또 앞으로 만약에 금리를 또 더 내리게 된다면 이게 그래서 이제 부동산 쪽은 여전히 유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내러티브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 좀 금리가 인하되면은 부동산의 호재다라는 내러티브가 존재한다는 게 그게 한 가지 좀 문제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부동산이 반등할 수 있었던 배경 자체는 기준금리는 3.5%로 그대로 고금리를 유지했지만 대출금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대략 한 과거로 치면 한 2.5% 수준일 때의 대출금리 정도를 지금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먼저 앞서서 지금 낮춰놓은 상황. 그러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시장금리가 먼저 내려왔다는 거죠.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이 내려온 거는 뭐 그거는 뭐 정부의 그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그 노력에 좀 금융기관들이 협응한 측면도 있을 거고 그리고 금리가 곧 낮아질 거다라는 것을 선반영한 그렇죠. 거이기도 시장은 늘 선반영하니까요. 하겠고,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하면 안 되는 게 그동안은 그 가계대출 쪽으로 나간 자금들의 연체율이 낮았었습니다만 네. 작년부터 이제 서서히 연체율이 되게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금융기관도 여기다가 이제 자금을 대출을 해줄 때 대출 금리를 되게 낮출 수 있는 거는 연체가 잘 안 나더라 하니까 이렇게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지만 네. 연체율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은 대출 금리를 이제는 아무래도 더 그렇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되죠. 그런 거를 다 같이 고려를 해봤을 때 기준금리를 좀 더 내리더라도 대출 금리는 생각보다 별로 안 내려갈 수 있다라는 점을 일단은 즉 먼저 많이 낮춰놨기 때문에 대출 금리 자체는 그냥 이 상황에서 별로 안 변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일단은 좀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먼저 내려왔고 기준금리보다 네. 또 그걸 바탕으로 한 뭐 코픽스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돼서 시장의 대출 금리도 또 같이 내려와 있으니 실질적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이것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좀 집값이나 그 주택에 대한 수요는 확실히 그 대출 금리 변동에 따라 연동을 받는 거지. 예. 기준금리가 그쵸, 어떠냐보다는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는 대출 금리가 더 중요하기는 한 거죠. 예. 시간을 한 50시간 넘게 써야 될 거예요. 7시간 해가지고 좀
산업을 대하는 태도나 관점 같은 거 민하게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련 기업을 싹 정리해 주시니까